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의 현재의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아무리 빨라야 저희는 2024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유동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법인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인 랩 상품을 운용을 하고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을 도모합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글로벌 투자가 꼭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화면 중앙에 랩 상품 지금 아마 표기가 될 텐데요. 네. 그쪽으로 문의 또 주셔도 네.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 네. 현황 분석 및 좀 전망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2월 FOMC도 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네. 이게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가 좀 편안하게 끝난 것 같은데 그리고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요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도 사실 FOMC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작년 9월 달, 10월 달이었나요? 아무튼 저도 이제 FOMC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이 약간의 악몽같이 그렇게 좀 트라우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에 FOMC 미팅이 있기 전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도 방송을 안 했고요. 그냥 보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올해 상반기는 저희가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상반기에 바닥을 다시 잡는 걸 기다리자 뭐 이런 전략이 있었고 상저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는 어쨌든 상반기에 최대한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전히 좀 그런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는 저희가 시장이 너무 작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뭐 S&P 기준으로서 27.5% 빠졌었고 나스닥이 거의 38% 가까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은 좀 되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정적인 모습으로 간다. 즉 요즘에 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골디락스 얘기 나오죠. 또다시 이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로 복귀를 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또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참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게 작년에는 거의 뭐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좀 예상했던 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들 걱정하시는 이 경기 침체가 올해 하반기에 정말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상고하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상반기에 적극적인 투자의 패턴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때 본부장님 말씀 듣고 마지막 출연하셨을 때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도 반도체주 좀 많이 얘기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그 말 들었으면 지금 상당한 수익을 거뒀을 것 같은데요.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상고하저보다는 뭐 상고하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그런 정도를 보시는 걸까요? 네. 만약에 상고하고가 돼버리면 시장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는 다 털 수도 있고요. 근데 상고하중이 되면 또 다시 내년도에 상고하중으로 가던 아니면 뭐 상고하고로 또 한 번 더 가던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분석도 있고 매크로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보면은 작년에 저희가 6월 달에 바닥을 찍고 8월 달에 고점을 찍었었을 때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예측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간 선거가 되기까지의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빠지면 그 두 번째 바닥이 6월 달 바닥보다는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은 바닥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FOMC 파웰 의장 미 연준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미팅에서 원래 저희가 예측했던 거는 뭐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려야 4% 정도로 봤는데 거기에서 딱 발표한 내용이 점도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왕창 올려버렸거든요. 얼마까지 올렸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5에서 5.5% 정도 사이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지에서 1.5%포인트 정도 더 높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고점을. 그러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는 만약에 1%가 더 높아지면 S&P 500 기준으로 약 10% 좀 넘게 적정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금리 부분에 있어서 벌써 예측이 들어갔고,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경기 침체나 뭐 급격한 어떤 뭐 문제가 생기면 더 빠지겠지만 지금은 그 금리 5%에서 5.5% 사이 정도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3.6 정도 되니까 네. 올해 연말에 한 3.6% 미만 뭐 예를 들어서 3.5% 정도까지로 계산을 하더라도 이번은 이제 완전히 추세적으로서 뚫고 올라가는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빠지고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어떤 뭐 기술적인 분석, 200일선, 뭐 아니면 볼린저 밴드 상단, 뭐 이런 것들 좀 뚫고 올라가거나 그때 딱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 다시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들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는 지금 좀 상단이 열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적인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올해 연말이 금리가 3.5%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그리고 이익 증가율이 지금 컨센서스가 올해 이익 증가율 뭐 한 3%대, 4%대 정도로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온다. 그거는 이제 경기가, 그러니까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인데 그래도 YOY로 성장을 하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을 하는 한 해다라고 계산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적절한 지수 때는 S&P 500으로서 아마도 4,300에서 4,600 사이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으로 계산하면은 한 13,000대 초반에서 14,00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10에서 한 뭐 20% 정도. 네. 요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일 거냐면 만약에 상고가 나와서 이걸 벌써 터치를 해요. 저희가 말하는 그 숫자가. 그러면 이제 하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오르는 정도로 보는 거고요. 네. 만약에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떨어지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아니면 이제 좀 추세적으로 상고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결국은 이제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의 어떤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리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느냐. 네. 올해.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정말로 세게 온다.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실질 경제 성장률 2022년 0.5%, 2023년 0.5%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이에요. 똑같은 성장률인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갔다. 네. 올해. 그렇다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적절한 가치가 훨씬 더 지금 지수 대비보다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다 오르는 것을 다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하반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금리와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이제 그거 끝난 건가요? 네, 그것보다는 지금은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연준이 그거를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해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느냐 네. 아니면은 그런 금리를 미연준이 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3.5% 정도 수준으로서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그냥 하향 안정화 정도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가는 구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고 하중 또는 상고하고 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지금은 경기가 얼마나 둔화할 것이냐. 미국으로 봤었을 때 네. 경기가 얼마나 뭐 실질적으로 침체가 일어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다 경기 침체 온다고 하고 막 사상 최악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불과 몇 달 만에 지금은 골디락스에 오히려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 맞아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 오더라도 네. 그렇게 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저는 이제 작년 내내 그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아무리 금리가 5%까지 땡긴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바로 일어날 확률은 정말 낮다. 네. 그 이유는 미국의 개인들의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이 워낙 튼튼하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은행권들이 또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렇다면 소비자가 펀더멘탈이 튼튼한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경기 침체로 바로 넘어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이 약한 쪽은 어디냐면 정부예요. 네. 네, 그래서 금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 연준이 너무 오랜 기간 5% 이상으로 올려놓고 있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라서 만기의 길이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잖아요. 우리나라 10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에 민감한 비중이 훨씬 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높은 금리에서.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부의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네. 그리고 재정 적자 폭이 워낙 크게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계와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거기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는 케이스인데 굳이 미 연준이 금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를 하기는 자기네 펀더멘탈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신용등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금리를 내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행히도 이 30년의 만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리면 되니까. 네. 예. 왜냐하면 모든 채권을 발행하는 게 다 5%대에 발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롤오버가 들어오면 만기가 있으면 이제 그걸 신규로 발행을 할 때에 이자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져서 목표치 근처에 왔었을 때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은 그래도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목표치가 2%인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니까 5%대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 이 숫자가 3%대 앞자리가 3%대를 볼 때까지는 금리 5% 얘기를 하겠죠. 네. 그죠? 6%도 얘기. 예,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예, 아주 그 가능성 낮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요. 네. 갑자기 확 나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이기는 했는데 네.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숫자가 너무 나빠지면은 이제 이런 거죠. 경기가 확 나빠진다는 케이스 중에서 심리적인 거나 고의적인 케이스, 네. 코로나. 그러면 이제 확 나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확 나빠지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아니면 뭐 사실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행을 워낙 많이 오랫동안 들여다봤기 때문에
은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은행의 예대율이 낮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높고 고객들의 연체율이 낮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가 빨리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뭐 2007년도 이때를 들여다보시면 개인의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고 금리도 올라가고 여기에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도 너무 안 좋고 그럼 이건 당연히 경기 침체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폭락장이 올 거라고 제가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엄청나게 세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네.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 작년에 정말 힘들었지만 안 올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게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매크로적인 숫자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근데 이제 센티먼트가 심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들 다 경기 침체할 거야. 뭐 그러니까 너 몸 사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이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유가 있어.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좀 쓴단 말이죠. 네. 미국은 좀 그래요. 원래 미국은 소비지향적인 국가잖아요. 네. 예. 아시아 국가들은 저축지향적인 국가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의 현재의 여러 가지 매크로 숫자를 놓고 봤었을 때 아무리 빨라야 저희는 2024년 하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요. 네. 아무리 빨라야 그렇다면 1년 반 정도의 여유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여기에 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그럴 때 또 장이 나쁠 가능성은 낮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템포를 빨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내년 하반기까지 안 떨어지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년 하반기에 들여다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1년 안에 올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략이 바뀌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정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사분기에 막 거의 쌍바닥을 만들 거다. 다시 재하락해서 네, 한 번 더. 전저 뭐 그때 사라. 뭐 이렇게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반대로 지금 조정이 있을 때마다 사라. 단기적인 조정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 빠지고 이럴 때마다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한 4월 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2, 4분기 한 중순에서 말 사이에 펀더멘탈을 들여다보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또 금리 수준을 들여다보고 미 연준의 제시한 금리가 얼마인지도 보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보고 그때 가서 뭐 정말 털어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들고 있는 걸 유보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더 사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걸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단기적인 조정은 저희는 적극적인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아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좀 좋게 보시는 그런 탑픽 섹터들 그런 게 좀 있을까? 자, 이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너무 이제 비용이 높아져서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출이 안 늘어나면 네. 마진이 축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깨지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고 엄청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걱정할 만한 어떤 숫자들이 나왔었을 때가 뭐냐면 작년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 지표가 나빠졌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확 튀었다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가 그리고 코로나19의 이후에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서 생산성이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기업들이 안 좋아지겠구나. 경기도 나빠지는데 비용은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이렇게 지금 시각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나요? 챗 GPT라든지 네, 인공지능 로봇 로봇 얘기 나온 거 AI 맞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대형 기술주들 특히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이 다 사람을 잘라요. 비트급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결국은 인건비에 올라가는 폭보다는 네. 매출의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 단기 테마도 그렇고 장기적인 어떤 빅 트렌드,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성 향상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그 생산성 향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력 소비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AI를 쓰거나 뭐 자동화를 하거나 다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기업에 대한 투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13년부터 2020년, 2018년 이때 굉장히 장이 좋았었을 때 보시면은 그때 넷플릭스, 뭐 아마존, 구글 뭐 등등의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아마존 효과. 예, 그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 기간이 오랫동안 갔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 뭐냐? 예, 이걸 봐야 되겠죠. 여전히 뭐 아마존이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클라우드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전기차입니다. 사실 작년 12월 달에는 전기차 회사가 단가를 낮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안 좋은 뉴스다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가를 낮추는 대신에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그 종목은 사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겠죠. 옛날에 한 거의 10년 전에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단가를 낮추면서 한 거잖아요. 미국 전역에. 예. 그렇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덜 쓰고 들어가는 부품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이 높아요.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기차 비중이 글로벌 전체 포트 그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겨우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20%, 30%, 50%, 100%까지 갈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플레이션을 낮춰줄까요? 많이 낮춰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재밌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어떤 약품을 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다면, 뭐 7년 걸렸다면, 그리고 7년이 지나서도 개발이 안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50%씩 줄어들고 이런 케이스였다면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코로나 우리 극복하는데 굉장히 짧게 끝났잖아요. 네. 예. 그만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막 돌려요. 그러면서 훨씬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잘 성장을 못하면 다 죽게 되는데 그 정도보다도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대형 바이오 산업이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 12%를 창출했다. 그 인베스트 캐피탈 대비해서 뭐 한 12%의 성장을 보였다. 그럼 요즘에는 그게 16%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효율이 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어떤 그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투자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IT 산업. 네. 그리고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주는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낮춰준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요거 세 개가 네. 가장 큰 어떤 투자의 핵심 포인트이고 네. 이게 장기적인 어떤 테마 메가 트렌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